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 관계법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감정평가 관계법규 감정평가사 시험 관계법규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입니다. 일단 뭐 문제는 문항은 40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9개 법령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과목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교재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요 교재를 기본 문제집으로 삼고 그 과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을 테니까 보시고요. 자, 이 교재 먼저 교재 구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목차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의 문제 보면 문제가 9개 법령이 순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게 13문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령은 전부 4문항씩인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요거만 우리가 한 문항 나오고요. 나머지 4문항씩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순서는 대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 그다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그러면서 이제 국유재산법, 건축법, 그다음 공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차례를 보시면 이 교재 차례를 보시면 약간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요거 하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요 세 번째에다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 과정하고 핵심 요약 과정은 우리 기본서 그거 가지고 했고요. 그 기본서 과정은 시험 문제 출제 순서대로 교재 페이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은 우리가 풀 문제집은 뭐 앞에 부분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 뒷부분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뒷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 자리를 이렇게 싹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은 맨 뒤에 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순서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데에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하는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계돼서 그 값어치나 이런 것들의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감정평가가 활용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격 공시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이제 그걸 하는 자격이 뭐냐?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거.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공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익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즉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 수단이라는 게 있고 그 공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권리적인 측면. 자, 물리적인 측면은 저기 되게 이제 공간 정보 및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에 이게 이제 지적법으로 이렇게 불렀죠. 지적에 관계된 법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적제도 해서 물건의 물리적인 측면,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어, 그 공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건에 붙어 있는 권리들,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이나 이런 사건들이죠. 물권이나 채권 이런 것들. 이런 물건을 갖다가 공시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권리를 공시한다.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요. 동산에 있어서는 그런 공시 방법이 흔치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담보 가치를 평가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활용도가 좀 처졌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공시하는 방법이 그런 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담보를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공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법이기도 하다. 동산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 책의 차례는
국계법, 국토경매 이용에 관한 법률이 먼저 나오지 않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먼저 나와 있다. 요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이 문제집을 천천히 이제 한번 훑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한번 정독을 하시고요. 나름 핵심 요약 과정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1차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페이지 수가 일단 다른 문제집들보다 많고요. 그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문제들이 뭐 이렇게 다 구석구석 우리 과목에 저기 구석 등한시하는 부분까지 다 해서 나왔다 이게 아니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문제들, 그렇죠? 비슷한 문제들, 유형들의 문제들이 자꾸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만 계속 숙달되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들도 수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자가 이제 새롭게 만든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수록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어본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 한 권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집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표시들, 이런 정리는 요 문제집으로 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먼저 바로 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부동산 가격 동시에 관한 법률 봅니다. 자, 우리 차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뭐 법제처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법령들 보면 법령에도 다 목차 차례들이 있죠. 그런 차례들 세부적인까지 이렇게 다 나왔다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해 가지고요.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이제 목적에 관한, 그 법의 목적에 관한, 대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민법이나 이런 법들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법령들은 1조에 대개 그 법이 제정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 목적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거의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상기하는 정도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하고 1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투기적 거래가격의 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기적 거래가격의 근절은요, 밑에 박스에 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조문을 그대로 실어놨는데요. 그 조문에 투기적 거래가격의 근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다. 나머지는 그 한 문장, 1조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과 관계가 있고요. 자, 2번에 가봅니다. 자, 2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로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은요, 문제를 낼 때 이제 뭐 문제를 내는 방법 중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바로 뭐 다음 용어 정의가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좀 신선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앞에 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조 목적이고요. 뒤에 점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 자,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은 부동산이란 말이 들어가야 있죠. 이 법은 부동산의,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제 적정 가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적정 가격의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정의입니다. 1조의 목적이에요. 자, 근데 기억은 부동산을 얘기하고 니은은 적정 가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그래서 디귿은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기역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자, 기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자, 부동산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자, 우리 기본과정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분류할 때, 건축법상 주택 분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러분들 그 건축법의 별표 1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별, 그쵸? 별표에 보면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단독주택, 요건 다시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단독과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그러죠. 다가구. 그 다음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얘들은 규모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되죠. 여기는 단독, 다가구. 다가구도 단독으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서 살아도, 독립돼서 살고 있어도 전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여기는 거기 각 호수마다 어떻게 해요? 구분 등기돼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집합 건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구분 건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쪽은 단독주택.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한다 해서 다가구주택이 들어가서 틀렸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한개동의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주택의 유형은, 자, 얘들 분류하는 거 어떻게 되죠? 단독주택. 이건 그냥 한 세대가 들어가서 하면, 이거는 규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크기하고 상관없고요. 독립된 한 세대가 그냥 들어가서 전체를 다 쓰고 있다. 이러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독립돼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출입문에 다 따로 달려 있죠. 그러면서 19가구까지가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돼서. 자, 그럴 때 이거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전체 연면적, 층수 연면적이 전부 해서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개수가 3층 이하여야 돼요. 3층 이하. 우리가 그러잖아. 필로티 구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필로티 기둥만 있고 대개 여기 이제 주차 공간을 쓰고 그랬죠. 1층을 이렇게 비우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주택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층수에서 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빼고 지금 여기는 요 3층이라는 건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면적과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 5개층을 이상이면 5층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층, 4층 이하, 이하니까 4층까지, 그죠? 4층까지. 얘도 그렇고. 그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600 연면적 606 각 층의 연면적,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느냐, 660까지냐, 이하냐, 그죠? 이렇게 다세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한 개동의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주택의 유형. 자, 일단 600제곱미터라는 얘기는 660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660을 안 넘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얘하고 얘죠. 다가구와 다세대. 자, 그러면서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자, 그러면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니까 150제곱미터를 4번 하면 600제곱미터죠. 한 층마다 150제곱미터래. 근데 전체가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150, 150, 150, 150,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 몇 개 층이야? 4개 층이에요. 4개 층. 4개 층이니까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3개 층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4개 층. 4개 층.
그러면서 600이니까 660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다세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 다세대. 자, 거기 뭐 구분 등기 돼 있다 어떤다 이런 말 없어요. 단지 면적하고 면적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다세대 주택.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어 정의에 나오는 건 많지는 않은데 1번, 3번, 4번, 5번 전부 용어 정의해서 나오는 거죠.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적정가격에 대해서도 용어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공시법 2조 5호에 적정가격에 대해 정해놨는데 거기 지금 2번에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자, 적정가격이나 해당 토지에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구하는 현재 가격을 말한다. 이건 적정가격에 대한 용어 정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수익 환원 방법. 그죠? 수익 환원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아니한 것 2번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한 5가지 정도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교재 그 해설해 보시면 용어 정의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정의해놨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그 하나 빠졌는데 5번째 적정가격에 대한 용어 정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격공시법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용어 정의를 해놨다. 그래서 이 법에서 안 하고 있는 건 3번 기숙사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기숙사. 6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번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이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660제곱미터면 여기 들어간가요? 여기인가요?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이하. 여긴 초과. 초과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하,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 숫자가 포함되고요. 미만, 초과라고 표현했을 땐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660제곱미터라는 숫자, 660제곱미터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660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그러면서 층수가 4개 층이라고 그랬어요. 4개 층.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 4개 층이래. 그럼 이쪽은 아니죠. 여기도 660이 들어가는데요. 660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3개 층이잖아. 지문에서는 4개 층이라고 그랬죠. 660이 들어가면서 4개 층인 건 요거죠. 다세대 주택. 그런데 끄트머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연립주택이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총론 요렇게 요 정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챕터 2 지가의 공시 보도록 합니다. 지가의 공시. 자, 이 법에서는 이제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주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을 어떤 가격들이 있느냐? 일단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 여기 지가에 가면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존재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에 있어서는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여기서처럼 표준 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이 있다. 이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 하나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우리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주택이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이거 그냥 건축물로 분류하게 하면 집합 건물,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거용을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나눴잖아. 여기는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거야. 이 공동주택처럼. 이거는 얘처럼 그냥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주거용. 그럼 일반 건축물은 또 다시 뭐야? 얘처럼 나누는 거야. 표준, 그 다음에 개별. 비주거용, 표준 건물 가격, 개별 건물 가격, 일반 건물.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얘처럼 그냥 집합 건물 가격 하나 나온다라는 거. 비주거용 집합 건물의 가격.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럼 이런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되고 산정되고 공시되느냐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누가 주도가 돼서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 주도 세력은 주도 세력이니까 좀 그러네. 주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군구청장이고,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국세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로 어떤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고 공시하는데 주로 하느냐? 이 표자 들어가는 거, 표준.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시군구청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돼요. 표준을 먼저 해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의뢰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자 들어가는 것들을 결정 공시해주면 그거 해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해주는 게 뭐냐면 비준표를 만들어줘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 요걸 만들어서 각각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준 이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가격들과 그 비준표를 서로 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를? 개별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 가격을 산정한다. 보세요. 표자 들어가는 건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결국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요 개별자가 들어가는 가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책상에 앉아서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자 들어가는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준 그 가격 이거 하고 비준표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산 산정한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란 말이야. 이 개별자가 들어가는 가격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감정평가나 이런 걸 언제 해봤겠습니까? 여기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그냥 그 공식대로 준 자료에 의해서 비준표하고 표준 그 가격하고 이거 가지고 지침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검증이란 절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증. 그 다음 이제 공동 요거는 되게 이제 보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국세청장이 이런 거 가격을 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하는지 또 주도하는 자에 따라서 들어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부동산 감정원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원. 이 부동산원이 이제 여기 검증하는 데 들어가거나 이러는 경우 개별 가격 쪽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크게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공시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기준일. 가격을 결정을 하려면 시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를 전부 다 1월 1일이에요. 전부 다 1월 1일. 원칙적으로 1월 1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공시를 했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나 버렸어. 그럼 가격이 변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나게 되면
1년을 딱 잘라요. 잘라서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잘라.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아시겠죠? 그러면 공시 기준일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분할 합병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공시 기준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여기 7월 1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나서 토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다음 해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 된다. 그냥 분할 합병 얘기가 없으면 그냥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인데 이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나면 상반기냐 하반기에 따라서 공시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건 토지 얘기고요. 주택, 특히 이 건물 쪽 주택은 또 토지처럼 여기도 분할 합병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처럼 6개월 단위로 자르질 않아요. 여기는 5개월, 7개월 이렇게 나눠요. 상반기, 하반기를 6대6으로 하는 게 아니고 5대7로 해. 주택, 건물 쪽은. 그래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났다. 6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고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일어났다. 그럼 다음에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한다. 그래서 공시 기준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분할 합병한다. 원칙은 1월 1일인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지가의 공시 해서 나오죠. 지가의 공시. 자,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나오네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관계돼서. 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만 보면 기읍과 니은이에요. 기읍과 니은은 옳은 거고요.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뭐가 옳지 않은가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를 위해서 지가를 산다. 환지를 하려면 가격을 알아야 환지가 되잖아. 그죠? 환지를 위해서 지금 가격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 주변에 이제 유사한자 표준지를 찾아야지.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건데 지문에는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최근 1년간 시군구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돼서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는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를 합니다. 왜 복수로 이렇게 의뢰를 하느냐? 하나에만 해서 거기만 나온 판단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감정평가 보고서가 채택돼서 제출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감정평가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느냐? 산술 평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평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술 평균을 해서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경우냐? 작년 대비 올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변동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업체한테만 맡겨도 한 감정평가 업체 법인 등에게만 맡겨도 오류나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건데 조심하실 건 이 지문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냐면 최근 1년간 시군 구별이 아니고 읍면동 지가 변동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읍면동 시군 구별이 아니고 읍면동. 자, 디귿번과 리을번 밑에 해설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틀린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곧 교재 해설 부분에 있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번 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자, 5번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그러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들이 열심히 감정평가 해가지고 제출한 보고서, 거기에는 둘 이상의 가격이 적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거기 있는 최저치로 나온 걸 하는 게 아니고 산술 평균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저치 부분이 틀렸습니다. 산술 평균을 평균으로 한다.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나머지 1, 2, 3, 4 지문은 전부 옳은 지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처음 이렇게 풀 때는요. 처음 풀 때는 반복해서 풀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 풀 때는 틀린 부분, 틀린 거만 왜 틀렸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맞은 문장도, 옳은 지문들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풀이 수업을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그냥 와서 앉아서 제가 풀어주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겠다 생각되는 만큼 미리 한번 시험 문제 풀듯이 진짜로 한번 풀어보고 맞다 틀리다 체크해보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이 수업에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와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제가 풀어주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이고 알 것 같아요. 다 맞힌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푼 거예요. 제가 푼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 흘려고 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은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고 이 수업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별 수 없이 같이 보면서 풀어 나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좀 확보해서 먼저 한번 시험장에서 시험 치듯이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그리고 수업을 참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자, 15페이지 가봅니다. 3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먼저 풀어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보느냐 하는데, 보통 시간당 우리가 한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까지 나간다. 진도가 이렇게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5페이지 3번.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표자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다고 그랬고요. 심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의뢰한다. 어디 위원회냐? 중앙자가 들어가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자, 시군구청장도 산정한다 그러죠. 그럼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때 심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맡긴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을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관보에 공고해야 됩니다. 관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떻게 열람하는지 이런 방법을 어디 관보에 공고한다. 일단 관보라는 말하고 공보라는 말이 있어요. 관보는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국가기관,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 할 때 이걸 관보에다 게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보에다 실어요.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나 뭐 이런 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거나 뭘 알리거나 이런 거 게시하거나 할 땐 그때는 그 신문지처럼 생긴 걸 공보라고 그럽니다. 공보.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관보라고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공보라고 부른다는 차이점.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공시하는 게 아니고 관보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우리가 공고하는 게 있고 관보에 공고하는 게 있네. 이렇게 되겠죠. 얘기가. 해설에 가보시면 거기 박스에 색깔치 들어가 있는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시스템 게시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 부동산 가격 시스템, 여기에는 공시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 그 자체를 공시합니다.
공시하고요. 그 외의 사항은 관보에다 공고한다. 그래서 개요라든가 열람 방법, 이의 신청 기간, 절차, 방법 이런 것들 전부 관보에다 공고한다.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해요. 시스템에 공고하는 건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다. 자, 3번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을 방금 봤죠. 관보에 공고합니다. 그 다음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될 내용은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입니다. 표준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같은 거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통지하는 거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방법. 4번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 요게 틀렸고요.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 사실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그 자체잖아요. 이건 어디다가? 부동산 가격 시스템에다가 공시한다. 그래서 5번은 그 부분이 관보에 공고하고가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건 1번입니다. 4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에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 표준지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금 조사평가하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상권은 뭐예요? 제한물권, 용익물권의 일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 또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 해가지고 가격을 내는 건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그 권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세 가지 중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사용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뭘 제한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제한된 소유권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이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런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나지상정 평가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지라고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짜 표준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가해졌다든가 어디에 뭐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토지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고 없는 것으로 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2번은요. 그걸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지상권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표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2번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적정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앞에서는 뭐라고 하죠? 최저치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됐지. 이번엔 제일 높은 가격을 한대. 뭐로 한다? 산술 평균으로 한다. 산술 평균치로 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고요. 6번 가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그 가로 속에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 서면이라고 하는 것에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해주느냐 이 얘기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도 문서처럼 인정을 해줘요. 전자문서를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해야 맞는 지문이 된다. 되게 이렇게 가로 속의 내용을 이렇게 틀린 걸로 이렇게 해서 내는 지문은
극히 드문데 뭐 우린 연습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서면 전자문서를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7번. 다음 중 표준지 가격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세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고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 제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요청 받은 때로부터 20일 안에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이 의견이 제시되면 의견을 제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시행령 30조 해가지고 소개해놨는데 요거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의 절차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지문 자체는 표준지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시행령 8조 3항에 가면 거의 비슷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8조 3항이 여기 이 5번 틀렸다 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데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8조 3항 넘어가시고요. 8페이지 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올바르게 조합한 것.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결국 뭡니까? 공시사항들 지금 쭉 나열해 놓고 있죠. 그래서 공시사항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공시를 할 때 그 공시되는 내용 당연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같은 거를 당연히 공시해야 되겠죠. 그거 외에 또 뭐가 공시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시사항. 지번도 표준지 지번도 공시해야 되고요. 지목도 공시해야 되고 몇 가지 공시해야 될 사항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대통령령 이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대표적인 게 표준지에 대한 지목 용도 지역 자, 표준지에 대한 가로 그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그리고 가로에 도로 상황이 들어가야죠.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가로 첫 번째는 지목 두 번째는 도로 상황이 들어가야 된다. 4번이 답입니다. 9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시사항 여러분들 지금 18페이지 보고 있죠? 오른쪽에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하단부에 공시돼야 될 사항들 싹 정리해놨습니다. 하단부에 해설 그걸로 정리하시고요. 다시 9번 문제 돌아와서 보시면 자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입니다. 기역, 리을, 미음 기역의 지번, 리을의 도로 상황, 미음의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요게 공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경계 같은 건 이 법에 의한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디귿번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아니고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단위면적은 뭡니까? 단위면적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이걸 공시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격도 여기서는 단위면적당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준지도 그렇고 개별지도 그렇고 개별토지도 그렇고 그런데 주택은 가면요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안 하고 그 물건 자체 가격을 얘기합니다. 주택가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단위면적당 가격 여기는 그 물건 자체 가격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들 그죠? 19페이지 10번 보시면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4개 전부 다 옳고요. 11번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정리해 놓은 거 그걸로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셔서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었다. 그럼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에 써먹냐? 그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5번,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리 전부 다인데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이 있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효력이 있다. 실제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주변에서 그 개별 토지, 평가하려는 토지하고 가장 흡사한 표준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요? 토지가격 비준편입 이런 거 다 참고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검토해놓은 가격을 감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리을 전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합니다. 13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표준지 조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앞에서 한번 본 지문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의견을 듣고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한다. 까지가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1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데는 해당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자, 적정 가격이 뭡니까? 그 물건의 적정 가격. 그게 공시지가죠. 토지니까. 자, 그럴 때 지금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 앞에서 본 것 중에 지상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지상권, 표준지에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지상권이 있는 걸로 합니까? 없는 걸로 합니까? 없는 걸로 하죠. 없는 걸로. 자, 그런데 이 지문에는 뭐라고 했어? 해당 권리를 포함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옳지 않다. 자, 나지가 뭔지 아시죠? 빈 땅, 그리고 권리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그래서 나지로 상정해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원칙. 2번에 국가가 국유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자, 국가가 국유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럴 때 이용가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100% 똑같진 않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겠죠.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문에서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의 신청을 한다. 누구에게 이의 신청해야 될까요? 주관하는 게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을 상대로 뭔가 이의를 신청한다, 뭘 한다, 서류를 할 때 이거 서류로 다 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경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소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은 그 30일을 기산할 때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 거를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서 공시했어요. 공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 이의 신청 기간이 여기서 끝나요. 만료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이의 신청에서 심사한 다음에 이 이의 신청의 내용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심사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 심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되느냐 이 얘기죠. 30일이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30일이냐 여기서부터 30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문에서는 여기서부터 30일이라는 거야.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의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촉박하게 빨리 판단되고 끝나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신청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의신청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한데 이 사람들 모두가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30일. 아시겠죠? 그래서 만료일부터 30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5번 지문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처분성이 부인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툰다, 싸운다.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하면, 자, 누가 날 때렸어, 아파, 다쳤어,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그거 손해 내놔.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뭘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그럼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거기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국가도 결론적으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어떤 행정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행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 행정을 할 때 결론적으로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들을 했어, 걔들이. 그럼 그 행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 행위를 취소해라 마라 이럴 수 있을까요?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기관들이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 되게 행정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게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한 거에 대해서 항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입니다. 니들이 한 행위 취소해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행정기관들이 한 행위가 나에게 권리라든가 어떤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아무 문제도 없어. 그들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듣건 안 듣건 내 마음이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취소해라 말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그 행위를 취소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작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국가, 행정기관이 나에게 뭔가를 했을 때 이 행위들 전부 다 내가 야 이거 취소해. 부당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이냐? 모든 작용이 아니란 얘기죠. 얘들이 한 것 중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어. 그걸 내가 가서 취소해라 말아 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 항고소송, 즉 그 행위, 그 작용 취소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우리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이 한 행위들 중에 이거를 강학상으로 뭐라고 그래? 행정행위라고 그런단 말이야.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 결국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게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되든 피해가 되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취소해라 이런 말을 할 실익이 있는 거지. 그럼 뭐예요? 취소해라 라고 내가 가서 말해서 얘가 말을 다 알아들어?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원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게 항고소송, 취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특히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한 작용 중에 처분성이 있는 것이 결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 건 되게 어떤 거냐? 얘들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귓등으로 들어. 따라 할 필요도, 하라는 대로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갖다 취소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안 듣고 말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작용이에요. 근데 얘들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와.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나한테 시켰고 내가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그 힘으로 나를 뭔가를 피해를 준다는 얘기지. 그쵸? 마이너스를 준다는 얘기야. 그건 뭐예요? 힘을 바탕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즉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권력을 바탕으로 뭔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들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안 들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와. 얘들 권력 가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권력이 바탕, 힘을 가지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지금. 응?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권력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권력적 행위 중에 법률행위,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야. 법률행위. 그런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 같은 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래. 얘들이 하는 것 중에. 이런 처분들 중에. 이런 작용들 중에.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행위.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작용을 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취소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그냥 안 보면 되잖아. 그런 걸 우리가 되게 비권력적 사실행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직 공시지가를 결정한 거 이렇게 공시를 했어. 이거는 과연 처분성이 있느냐 이 얘기죠. 권력적 사실행위냐 쉽게 얘기하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이 되면 내 토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나는 이득이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얘들이 그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한 걸 내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한 게 야, 니들 그 가격 산정, 가격 감정평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한 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취소해라 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이거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그런 게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십시다. 5번 판례에 의하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야 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처분성이 부인되는 게 아니고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5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관련 판례 소개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5번. 자,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검토 결과. 자, 지금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했어요. 그럼 얘들이 감정평가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겠죠. 자, 근데 그게 검토를 해보니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판단됐으니까 그 보고서를 바로 채택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조사평가액 중 최고가액이 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조사평가액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시켜서 의뢰를 했으니까 조사평가된 금액이 복수로 있겠죠. 그 중에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한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둘 감정평가 법인에게 시켰는데 둘이 가격을 지금 보고서에 써왔는데 얘들이 1.3배 차이가 1.3배를 넘어가.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뭔가 잘못됐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거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제출하게 하는데 지문에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둘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시켰는데 부적정하다거나 또는 1.3배 이상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시키느냐 아니면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에 니들 이거 잘못된 거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해당 그걸 해온 걔들한테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이 아니고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감정평가법의 3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세 가지 가격을 평가한 후에 이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평가 가격이 결정된다. 자, 감정평가의 3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쓰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식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한꺼번에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맡기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 나온 거 산술평균한다. 여기 모두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